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3 학생 여러분. 이제 2학기에 시험이 딱 한 번 남았는데 그 한 번 중에서 마지막 단원인 대표과과 3포도를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는 중요한 유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딱 유형 7문제를 가지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밑에 링크에 시험지를 다운 받으셔서요, 같이 풀어보면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이 세 가지의 각각 특징을 한번 봅시다. 평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뭘 한 거냐면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장점은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점이 있죠. 뭐죠? 극단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1, 2, 100이라고 했다면 이 세 개의 평균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1, 2는 굉장히 작은 수지만 100이라는 극단값 때문에 평균이 이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값이라 하면 그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값이어야 하는데, 이 100이라는 극단값 때문에 이 세 개의 평균이 대표값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앙값이 있어요. 중앙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기순 나열입니다. 그렇죠?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딱 중앙에 있는 값, 그걸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 중앙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또는 짝수개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쵸? 홀수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수가 중앙값이 되겠지만, 짝수기라면요, 1, 2, 3, 4라고 했다면 이 가운데 있는 2, 3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여러 번 나온 값을 우리가 최빈값,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값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1, 2, 3, 4라고 하면 이 4개의 자료에서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그쵸? 최빈값은 몇 번 이상 나와야 되냐면 2번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1, 1, 2, 3, 4처럼 2번 이상 나온,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요, 또 최빈값의 특징은 1, 1, 2, 3, 4, 4처럼 최빈값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최빈값이 꼭 한 개일 필요는 없다. 1하고 4가 모두 최빈값이 될 수 있다. 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의 이해는 없을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이 봅시다. 대표값은 자료의 전체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맞는 말인 거네요. 그 다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중앙값이래요. 맞죠? 홀수개 아까 생각해보자. 1, 2, 3처럼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맞는 말인 거네요. 3번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네요. 최빈값의 정의네요. 4번 중앙값은 항상 자료에 있는 값 중에 하나이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아까 했었잖아. 1, 2, 3, 4처럼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분명히 2, 3의 평균이니까 2.5라는 수는 이 자료에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은 반드시 그 자료에 있는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료의 특징에 따라 최빈값은 이게 2가 빠졌네. 그쵸?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볼게요.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할 때 가능한 한 x값을 모두 합하여라. 그 말은 가능한 x값, x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제일 거슬리는 건 이 중앙값이라는 놈입니다. 그쵸? 왜? 중앙값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기순 나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요렇게 쓰고 나서 이 x라는 애가 어디 들어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쵸? 괜찮죠? 근데 평균을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 평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다 더한 거니까 5분의, 그쵸? 다 더하면 x 플러스 4, 이게 평균이네요. 맞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x가 어디에 들어가냐? 왜? x의 위치에 따라서 중앙값이 바뀐다는 걸 아실 수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해보자. x가 이 왼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x가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a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요게 중앙값이 되겠네요. 요게. 그쵸? 그러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중앙값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이번에 어디 있다고 해보냐면 이 0하고 2 사이에 있다고 해볼까요? 0하고 2 사이에. 두 번째, x가 0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값. 괜찮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0, x, 2, 4니까 중앙값이 그러면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4가 5x니까 x가 1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케이스. 이번 x가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x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번엔 누가 최빈값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2가 중앙값이 되는 거죠. 2가 중앙값. 그러니까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중앙값이 2구나. 그러니까 x가 얼마다? x가 6이 될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 세 가지가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인 거고, 이 모든 값을 다 더한 거니까 정답은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x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중앙값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광훈이가 중간고사 12과목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데 69점인 영어 과목 성적을 잘못 봤대요. 그래서 실제보다 평균이 1점이 높게 나왔대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못 본 영어 과목의 점수를 x라고 해봅시다. x. 괜찮죠? 원래는 몇 점이었는데 원래는 69점이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나머지 11과목의 합이 있겠죠? 11과목의 합. 11과목의 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평균은 12분의 11과목의 합에다가, 그쵸? 플러스 몇 점? 69점이어야 됩니다. 원래는요. 맞죠? 이게 전체 과목의 합 나누기 10이니까 평균이 맞잖아요. 근데 얘를 잘못해서 어떻게 구했대요? 여기에다가 x점이라고 했대. 69점이 아니라, 그치?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대요? 실제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대요. 누가 높게 나온 겁니까? 그렇죠. 얘가 더 높게 나온 상황인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잘못 본 게 높게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여기에다가 평균 1을 더해주시면 둘이 같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결론을 해보셔서 양변에 11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네모 플러스 69 플러스 12 이퀄 네모 플러스 x가 될 테니까요. 네모는 자연스럽게 상쇄되면서 x값이 얼마입니까? x값이 81점이었다. 그러니까 69점인 점수를 잘못 봐서 81점으로 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어느 3학년에 이 A, B 두 반이 있는데요. 이 두 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대요. 근데 이 전체 수학 성적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거든. 따라서 같이 한번 봅시다. 표준 편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죠? 얘는 루트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뭐 이런 거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분산으로 좀 이해하자. 왜냐하면 분산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은 그런 표준 편차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3의 제곱인 9, 얘는 5의 제곱인 25가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이 분산이라는 거에 좀 생각해 봅시다. 분산의 뜻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편차 제곱의 합을 평균 낸 겁니다.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도 강조할 게 저 내용인데요. 분산은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어떻게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분포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분포된 상태를 좀 제가 이렇게 의역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분포 상태란, 다시 뭐라고? 저게 중요합니다. 분포 상태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쵸? 평균에 몰려 있어야지 상태가 고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반 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이 있겠죠. 편차 제곱의 합 나누기 몇? 그렇죠. 인원수 평균이니까 요게 9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 그러니까 A반의 편차 제곱의 합이 270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괜찮죠? 같은 방식으로 B반도 편차 제곱의 합이 있을 거거든. 편차 제곱의 합. 얘 나누기 몇? 인원이 30명. 똑같은 30명인 거네. 그렇죠? 얘가 얼마 나왔다? 25가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반의 편차 제곱의 합이 얼마다? 750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의 뜻대로 정의한다면 이 A반의 편차 제곱의 합과 이 B반의 편차 제곱의 합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그렇죠. 인원 몇? 60으로 나눈 거겠죠. 다시 말하면 얘가 얼마냐면 1020 나누기 60이니까 정답은 17이 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아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또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이 문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 이 두 반의 평균이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평균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어때요? 학생 수도 일치해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도 똑같고 학생 수도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뭐가 똑같다? 그렇죠. 전체 합이 똑같다는 소린 겁니다. 전체 합이. 그 다음 편차의 제곱도 어떻다? 같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평균과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론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정석대로. 하지만 객관식에서 평균과 학생 수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 분산을 더하신 다음에 34죠. 나누기 몇 하셔도 괜찮아? 2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두 개의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학생 수를 한 명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평균도 똑같고 평균도 똑같고 학생 수, 인원도 똑같기 때문에 굳이 30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5번하고 7번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저희 학원 학생들도 조금 헷갈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 한번.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1, 2, 3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네의 평균은 몇이냐면 2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분산은 실제로 구하진 않았지만 저는 분산을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내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1씩을 더했다고 해보자. 똑같이 2씩을 더했다고 해볼까? 똑같이 2씩을 더했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2씩을.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3, 4, 5거든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바뀌냐면 평균이 4로 바뀌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 아시는 게 있어요. 자료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도 어떻다? 평균도 똑같이 이동하면 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료에 똑같은 값을 더해줬기 때문에 평균도 똑같이 더해주면 된다. 왜요? 총합이 똑같은 비율로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좀 중요한데 여러분 잘 봐봐. 분산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분산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도 맞지만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그게 분산의 뜻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잘 봐. 아까 2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한 칸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쵸? 자료들이. 그러면 2를 더했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이제 4, 요게 2, 3, 요게 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하더라도 어때요? 평균으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더했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형으로 이해하시면 평행 이동을 했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애들에서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똑같은 값을 뺐을 때 평균은 똑같은 방식으로 변형해주면 되는 거고요. 분산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볼 거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수로 적을게요. 1, 2, 3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할 거예요.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겁니다. 똑같은 수로 곱할 겁니다.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요. 그럼 같이 봅시다. 평균은 분명 2였는데 숫자가 바뀌었죠. 이제 2, 4, 6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평균은 4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아실 수 있는 거죠. 아 평균은 자료들을 똑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평균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산입니다. 분산을 잘 보세요. 분산의 뜻이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게 분산인데 아까는 분명 1 떨어져 있었거든요. 1, 2, 3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보세요. 떨어진 게 어떻습니까? 오, 달라졌죠. 맞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냐? 그건 제가 일단 증명을 해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분산에다가 곱한 거에 제곱만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곱한 값에 제곱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만큼 달라집니다. 제가 일단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봐. 뭐 1, 2, 3이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5씩 곱했다고 해보자. 5씩 곱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산이 원래 1이었다면 얘 분산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5의 제곱에다가 기존의 분산을 곱해준 25가 최종적인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자마자 바로 분산은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쌤 그럼 표준 편차는요? 그럼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분산에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풀실 필요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정답부터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A, B, C, D 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평균이 P고 분산이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배를 곱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3배를 곱했기 때문에 평균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지. 똑같이 3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산은요. 분산은 곱한 값에 뭐? 제곱. 그렇죠. 9 곱하기 Q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바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쌤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균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분산만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산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분산이 Q인데 Q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편차 제곱의 합, 편차 제곱의 합 쭉 가져서 편차 제곱의 합 요거거든. 요거 나누기 얼마? 5. 요게 이제 기존 첫 번째의 분산인 Q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근데 밑에 걸 보시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제 원래 수에다가 빼기 평균,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원래 수에다가 평균의 제곱 쭉 가져서 얘도 마찬가지 원래 수의 평균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겠죠? 요거 나누기 몇? 5를 우리가 원하는 분산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요 분자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자만. 분자에서 제가 9를 한번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쭉 가서 2제곱까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항을 다 모아놓은 거죠. 두 번째 항에서 9를 빼시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에다가 뭐 ap 쭉 가져서 어떻게 돼? 2p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플러스 p제곱이 5개가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밑줄 친 흰색과 이 분자에 있는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뭐만 남는 거야? 아, 9가 남는 거군요. 그러니까 얘는 9q라는 값이 돼서 아까 우리가 구한 9q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게 빠릅니까? 이렇게 푸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괜찮으시죠? 따라서 이 과정을 숙지해 놓으시면 학교 시험 푸실 때 좀 많이 효율적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7번부터 먼저 볼까요? 비슷한 문제인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3이래요. 똑같이 더했네. 평균 얼마입니까? 기존 평균에다가 3을 더한 4가 될 거고요. 똑같이 더했네. 평행이동이네. 평균으로부터 거리는 똑같겠네요. 분산은 기존처럼 몇이겠습니까? 분산은 똑같이 3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어떤 한 반 학생 30명의 수학 점수가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0이래. 나는 근데 표준 편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 분산으로 붙이겠습니다. 분산이 100이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30명 중에서 수학 점수와 평균 점수가 같은 학생이 5명이다. 이 말인 거네요. 맞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봐.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요. 편차 제곱 합.
편차 제곱의 합 나누기 인원수였던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얘는 자기 수학 점수랑 평균 점수가 같대요. 그치? 그럼 이 5명은 편차가 얼마야? 이 편차가 얼마야? 편차가? 당연히 빵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5명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애들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5명을 제외한 25명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전체 표준 편차 합을 구해보자. 그쵸? 해보자. 전체 표준 편차 합을 구할 거면 우리는 전체 인원 아까 30명이라 그랬고요. 얘 분산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이 편차 제곱의 합 얘는 전체 얼마예요? 3000이 되는 겁니다. 3000. 맞죠? 하지만 이 3000에서 이 5명이 주는 영향은 빵입니다. 편차가 전부 다 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25명의 편차 제곱의 합도 3000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나누기 얼마? 그렇죠. 인원수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인원수를 하시면 120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럼 끝났네요. 루트 120이니까 정답 얼마? 2루트 30인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7문제용을 다 풀어봤었고요. 그 자료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시험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셔서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 다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잘 기억해 놓으시면 고등학교에서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시험이 끝나면 이제 고등수학에 들어가실 텐데요. 고등부 수학에서도 꼼꼼하게 또 차분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등생활에서 수학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